2차 세계대전 말 영혼의 맞다이 끝에 나치 독일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던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의 하나둘씩 사회주의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에도 당연히 소련군이 들어왔고, 그렇게 1947년 루마니아 왕정이 폐지,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죠. 냉전이 시작되고 공산권이라는 거대한 세계가 하나의 블록으로 통합되면서 루마니아도 소련의 위성국 1이 되어버렸습니다. 게오르기우 대지의 1인 독재 체제가 자리 잡았고, 스탈린을 그대로 모방한 공업화, 정적 숙청, 집단 농장화 정책이 착착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루마니아 왕정 때 투옥되어 게오르기우 대지와는 깜빵 동기였던 니콜라의 차우셰스쿠는 게오르기우 대지의 신임을 받으며 여러 요직을 거치고 마침내 루마니아 공산당 서열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차우셰스쿠가 루마니아를 헬게이트로 영도하게 된 것을. 1953년 스탈린이 죽고 이때다 싶었던 각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헝가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이 소련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면서 동유럽 각국들은 소련과의 관계를 더더욱 껄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죠.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던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오르기우 대지 역시 이때부터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루마니아 주둔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본격적으로 탈스탈린 정책을 밀고 나갔죠. 루마니아 곳곳에 스탈린 동상들을 철거했으며 러시아어 교육을 줄이고 민족주의를 슬쩍 부활시켜서 통치에 이용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오르기우 대지는 1965년 폐암으로 사망, 차우셰스쿠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집권 초기, 차우셰스쿠는 게오르기우 대지의 노선을 이어받아 소련과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을 중심으로 창설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가입만 했지 미적지근하게 활동했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대대적인 자유주의 개혁, 프라하의 봄이 펼쳐졌을 때 개혁과 민주화의 물결이 공산권 전체에 퍼질 것을 두려워했던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군 20만을 동원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는데요. 차우셰스쿠는 이때에도 루마니아군 파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련과 국경 분쟁 중인 중국, 국자 노선을 걷는 유고슬라비아와 친하게 지내는 등 서방 국가들에게 좋은 공산주의자로 비춰질 만한 행보를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서유럽에서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 다치아 같은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이나 중공업의 경제를 몰빵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진행하고 전 세계에 수출도 했죠.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루마니아 내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인구가 2천만 명, 그런데 전국에 설치된 도청기는 무려 300만 개. 1948년 설립된 국가보안부, 속칭 세쿠리타테가 온 사회를 감시해서 당시 루마니아인들은 집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됐습니다. 의심병 환자였던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 정규군을 못 믿어서 세쿠리타테에게만 좋은 장비와 높은 봉급을 주고 자기 친위대처럼 만들어버렸죠. 타자기 소유 신고제가 시행돼서 타자기를 보유한 사람은 매년 경찰서에 출두해서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타자기가 공산품이긴 하지만 활자의 두께 차이나 갈라짐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를 당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간행물을 배포하면 배포자가 누군지 바로 찾아낼 수 있었죠. 차우셰스쿠의 모든 정책이 어처구니 없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인구 정책이었는데요. 농촌 체계화 사업이랍시고 퇴직한 노인들을 강제로 농촌에 이주시키고, 농촌에 멀쩡히 살던 청년들은 또 강제로 도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농촌 사회가 개판이 된 건 물론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출산 강제 정책을 시행해서 피임과 낙태를 금지, 아이를 4명 이상 낳지 않는 여자들에게는 세금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불법인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명목상의 출산율은 늘었지만 영아 사망률이나 산모 사망률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가 됐겠습니까? 한 2달 키우다가 타가소나 고아원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속출, 자라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나 관심을 받지 못해서 후에 사회에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아가 된 아이들을 세쿠리타테로 뽑아서 자신에게만 충성하게 만든 건 덤이었죠.
루마니아는 원래 농업도 잘 되고 석유까지 나는 맷발 좀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차우셰스쿠가 개판 치는 와중에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 밥은 안 굶었거든요. 대책 없긴 하지만 일단 서방이랑도 대화하고 하니까 외부적인 이미지도 괜찮았죠. 그런데 80년대쯤 되니까 무지성 공업화 정책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술력 자체가 별로라서 루마니아산 제품이 그리 품질이 좋지가 않죠. 근데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소련에는 못 팔고, 자유진영에 팔려고 해도 바로 옆에 서독이랑 저 옆에 일본에서 기깔 나는 거 만드는데 루마니아 제품이 팔릴 리가. 그래서 팔 데가 없으니 제3세계에 헐값에 팔거나 외상으로 넘겨줬어요. 아예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공업화 거리면서 되지도 않는 중공업에 몰빵하니까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국가 부채가 24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산업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우셰스쿠는 공업화 잘 되고 있다고, 공업화가 답이라고 절대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수출만 하고 수입은 막는, 어디 17세기 중상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정신나간 방법으로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일이 넘쳐나. 근데 국민들은 하루에 빵 한 개로 제한, 자동차 회사, 자동차 공장 버젓이 돌아가. 근데 국내에서는 자동차 운행 금지, 세탁기, 냉장고 금지, 영하 12도까지 안 내려가면 난방 금지, 농사는 트랙터 말고 소나 말 데리고 지으라고 하고, 신축 아파트에 상수도나 난방시설 설치 안 해주고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렇게 해서 결국 240억 달러를 다 갚긴 했다는 건데요. 그러는 동안 루마니아 국민들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견뎌냈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유유상종.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와중에 차우셰스쿠는 딱 자기랑 어울리는 친구를 만나서 아주 못된 것만 배워옵니다. 하필 그 친구가 다름 아닌 북한의 첫째 돼지 김일성이었거든요. 당시 루마니아는 소련이랑 거리를 두면서 중국은 물론 북한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어요. 70년대까지 북한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라 까기 전이었고 유엔에도 가입하는 등 나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나라 구실은 하던 상태였어요. 루마니아와는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았던 거죠. 차우셰스쿠는 1971년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동양식 개인 숭배에 완전히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몹쓸 걸 루마니아에 도입해버리죠. 언제부턴가 자신을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 황금기의 창조자 등으로 자칭했고 자신을 루마니아 인민의 해방자인 동시에 민족의 명도자라고 선전했죠. 자신과 아내 엘레나의 사진을 집집마다 걸어두게 하는 등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어둠의 한류 아닌가? 차우셰스쿠는 북한을 뻔질나게 방문해서 김일성과 친목질을 했고 사상적으로 뿐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김일성 스타일로다가 싹 다 바꿔버립니다. 1977년에 루마니아에 역대급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도 부쿠레슈티가 폐허가 됐거든요. 근데 수도 재건 과정에서 평양을 벤치마킹한답시고 아주 흉악한 것들을 이것저것 만들어버렸어요. 금수산 기념궁전을 벤치마킹한 부쿠레슈티 인민궁전, 평양 지하철을 벤치마킹한 부쿠레슈티 지하철 등이 만들어졌고 뜬금없이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하겠답시고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싹 밀어버린 다음에 사회주의 승리로라는 대로를 깔아버렸습니다. 대지진으로 민생 파탄나는 와중에 이런 헛짓거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참교육당하는 게 인지상정. 루마니아 서북부 티미슈주에서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남짓 앞둔 1989년 12월 14일 티미슈주, 차우셰스쿠 반대파였던 퇴케스 신부가 강제 이주 판결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100여 명의 신도가 티미슈와라 마리아 광장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연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위대가 하루 만에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이때 이란을 방문하러 떠났던 차우셰스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혁명의 불길은 수도 부쿠레슈티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12월 20일 티미쇼하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하고 티미쇼하라 오페라 하우스로 전진했습니다. 진압을 위해 출동한 군부대는 시위대에 발포를 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쏴볼 테면 쏴봐! 라는 시위대의 패기에 발포를 포기하고 밀려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티미쇼하라 오페라 하우스를 점령한 시위대는 진압하러 온 군인들에게 오히려 꽃과 빵을 나눠주며 평화적으로 나갔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차우셰스쿠는 세쿠리타테만 우대했지 정규군은 찬밥 취급했거든요.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군대 역시 차우셰스쿠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진압하라고 보낸 군대가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루마니아 민족전선이 출범했습니다. 12월 21일 티미쇼하라 오페라 하우스 앞에 결집한 10만의 시위대는 독재 종식 선언문을 낭독하고 티미쇼하라를 루마니아 최초의 민주도시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차우셰스쿠는 수도 부쿠레슈티의 공화광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보려 했지만 부쿠레슈티 시민들도 이미 분노 게이지가 터진 상태에 환호는커녕 야유만이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차우셰스쿠는 황급히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시위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부쿠레슈티 시내를 가득 메운 상태. 결국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이 내려지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는 호텔을 점거하고 가구들로 바리케이드를 치며 저항했죠. 12월 22일 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바실레 밀레아 국방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는지 진압을 포기하고 전군에 시위대에 대한 발포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압박감에 못 이겨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이때를 기점으로 루마니아 정규군은 명령체계가 무너지고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부쿠레슈티의 군부대들이 잦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차우셰스쿠는 뒤늦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긴가민가 해하던 부대들도 이쯤 되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모조리 시위대 편에 붙어버리게 되죠. 차우셰스쿠의 마지막 우군이었던 세쿠리타테들이 아직 사태 파악 못하고 저항했습니다. 루마니아 정규군과 세쿠리타테 간에 시가전이 벌어지며 부쿠레슈티는 난장판이 됐죠. 그리고 그날 자정 잔뜩 쫄아버린 차우셰스쿠는 아내 엘레나와 함께 헬기를 타고 부쿠레슈티를 탈출했습니다. 차우셰스쿠가 탈주한 직후 혁명군은 구국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고 방송국을 장악했습니다. 12월 23일 새벽 루마니아 군부가 직접 모든 군대와 경찰들에게 구국전선에 협력하라는 발표문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내보냈죠. 한편 차우셰스쿠 부부는 북한이나 다른 공산권 우방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헬기 조종사도 차우셰스쿠를 싫어해. 그래서 반동분자들의 대공사격을 받고 있으니 위험하다며 차우셰스쿠 부부를 도로에 버리고 복귀해버립니다. 차우셰스쿠 부부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차를 세워서 타고 다니며 어디 숨을 곳 없나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라디오를 통해 현 상황을 들어버리고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죠. 일단 어찌저찌 트르고비슈테라는 도시의 한 산림보호시설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곳의 직원들도 당연히 차우셰스쿠를 좋아할 리 만무 구국전선에 밀고를 해버립니다. 혁명군은 바로 잡으러 찾아왔고 경호원들과 총격전을 벌여 모두 사살했습니다. 그렇게 차우셰스쿠 부부는 허무하게 체포당하게 되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구국전선은 특별 군사재판소를 설치하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와 엘레나 차우셰스쿠에 대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5일 크리스마스 트르고비슈테에서 차우셰스쿠 부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량 학살, 국가 권력 및 국가 경제의 훼손 등 여러 죄목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차우셰스쿠 부부는 모든 재산의 몰수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구국전선은 당연하게도 이들을 살려줄 생각 따위 없었어요. 특히 루마니아인들은 니콜라에보다도 엘레나 차우셰스쿠를 더 싫어했는데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공산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국민들은 물론 주변의 측근들까지 하대하면서 폐악질을 부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니콜라에는 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그래도 사적으로는 괜찮아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엘레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악마 그 자체라는 말밖에 안 나왔으니 말 다 했죠. 사형을 선고받은 차우셰스쿠 부부는 모든 게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받아들이든 말든 현실은 총살 집행 부대의 장교 5명 모두가 내가 죽일 거야! 를 외치며 자신한테 처형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전국은 여전히 어수선하게 돌아갔고 우물쭈물하다가 혁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처형은 즉결 심판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 오후 2시 50분 재판이 이루어진 건물 밖 그냥 벽면에다가 차우셰스쿠 부부를 세워놓고 결국 장교 5명 다 같이 조정관 연발 박아놓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게 오후 1시 20분, 처형은 오후 2시 50분, 1시간 반 만에 속전속결로 판결에서 처형까지 끝난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고 독립적인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만세를 외치던 차우셰스쿠 부부는 100개가 넘는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됐습니다. 차우셰스쿠 부부가 처형되고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이 막을 내렸지만 군부가 발빠르게 혁명군 편에 붙었던 만큼 이것이 혁명이냐 쿠데타냐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권력자들이 여전히 루마니아 국정을 장악하고 있어서 차우셰스쿠 시절의 범죄가 시원하게 밝혀지거나 척결되지는 않아서 찜찜함이 남아있죠. 다행인 것은 혁명 이후의 루마니아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경제적으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름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부정부패가 해결되고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친구 한 번 잘못 만나서 황천길로 간 차우셰스쿠. 막상 그 친구 김일성은 살 만큼 살고 죽어서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쁜 짓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지식개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